고아 주제의 꿈이 뭐라고? 세계 최고 의사? 웃기지 마! 1986년 가을,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가랑비가 살짝 내리다 그친 운동장은 축축했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군데군데 색이 바랜 국민학교 운동장 한켠에 저는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두루마리 훈화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제 귓가에는 완석이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근처에서는 고무줄놀이 하던 여자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교문 앞에선 뻥튀기 장수가 뻥이오 하며 기계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설치된 천막에서는 어머니의 아주머니들이 삶은 달걀과 주먹밥을 나눠주고 계셨지요. 해진 운동화 끈은 몇 번이나 매듭을 지어 겨우 신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고 해진 바지 무릎에는 누군가의 손때 묻은 기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양은 도시락. 그마저도 뚜껑이 녹슬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야, 제발. 고아원 쥐새끼 또 왔다. 귓가에 박힌 말들은 낡은 확성기 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 연습을 하던 부잣집 아이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반장 완석이었지요. 새 운동화에서는 상표를 뜯은 자국이 선명했고 까만 머리를 반들반들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가방째로 달랑 걸려 있었습니다. 어이, 강혜진. 내가 뭐라고 했다며? 너도 의사 될 거라고? 완석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가왔습니다. 남들은 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주는데 넌 누구한테 달아줄 거야? 쓰레기통?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 창문을 타고 흘러나오는 손에 손잡고 음악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양은 도시락 뚜껑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식은 밥과 달걀 프라이 하나. 고아원에서 아침마다 주는 똑같은 반찬이었지요. 달걀 프라이 위에는 고추장이 별 모양으로 얹어져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것이었지요. 야, 얘 정말 버려진 거 맞대. 완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아. 완석이가 발로 도시락을 쳤습니다. 달걀 프라이가 운동장 흙바닥에 떨어졌지요. 노른자가 터지며 흙과 섞이는 모습이 제 마음처럼 더럽게 얼룩졌습니다. 별 모양 고추장이 흙바닥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같은 건 세상에 필요 없어. 아무도 안 찾잖아. 그냥 쓰레기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지요.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야, 울어. 울어. 고아 주제에. 완석이가 더 신이 나서 발로 제 도시락을 걷어찼습니다. 양은 도시락이 멀리 날아가 운동장 흙먼지를 일으켰지요.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완석이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단단한 군화 소리가 운동장을 울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고아원 원장님이셨지요. 상위군인 출신의 원장님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오셨습니다. 굵직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까만 눈동자에는 엄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지금 이런 행동이 내 인생의 얼굴이 된다. 원장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운동장엔 저와 원장님만 남았지요. 운동장 저 멀리서 달리기 시작 총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함성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원장님은 떨어진 달걀을 주워 휴지에 싸셨습니다. 그 거친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요. 꿈이 뭐라고 했었니, 혜진아?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손수건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저는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요. 제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좋다. 세상이 너를 버렸다고 내가 세상을 버리진 마라. 원장님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깨끗한 만년필 글씨로 강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원에 좋은 소식이 있구나. 열심히 사는 5아이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후원자가 생겼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 운동장 저 멀리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우체통처럼 녹슬고 버려진 존재였지만 누군가는 저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젠 너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란다. 봉투를 받아들자 미세하게 향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 재질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지요. 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쓰레기라고 불렸던 아이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운동의 음악, 뻥튀기 장수의 경쾌한 소리, 그리고 운동장 끝에 걸린 열심히 살면 기적이 온다는 팻말. 제 손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준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목걸이 뒷면에는 희미하게 KJ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지요. 두고 봐. 난 반드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운동장 스피커에서는 이어달리기 우승팀을 축하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날 버려진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후 저녁 고아원 마당은 귀뚜라미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이슬이 뚝뚝 떨어졌고 구석에 쌓인 연탄 더미에서는 검은 가루가 바람에 날렸지요. 고아원 안은 연탄 난로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지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원장님이 주신 봉투를 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봉투에서는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났고 투명한 달빛 아래 마치 보물처럼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삐걱거리는 나무의자 그리고 노란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지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거 너에게 온 첫 편지란다. 원장님은 붉은 등사기 잉크 자국이 묻은 손으로 크림색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희미한 주소가 적혀 있었지요. 서울 종로구. 서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곳. 높은 빌딩과 넓은 도로가 있는 곳. 그곳에서 누군가가 저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조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고아원 아이들이 줄을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볍게 향수 냄새가 났지요. 편지지는 고급스러웠고 검은 만년필로 쓴 글씨는 정성스러웠습니다. 글씨체는 마치 교과서처럼 반듯했고 꾹꾹 눌러 쓴 필체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다고. 멋진 꿈이구나. 나도 한때 그런 꿈이 있었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내 주변이 지금 초라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넌 반드시 위대한 의사가 될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알았단다. 너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이제부터 내가 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주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새겨지는 듯 했지요. 너를 처음 봤을 때라는 구절이 특히 이상했습니다. 저를 본 적이 있다는 뜻일까요?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아원 담장 너머로 낡은 시골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고 아침 햇살이 창틀에 걸려 따뜻한 기운을 전했습니다. 이제 답장을 써야지. 원장님이 모나미 볼펜과 낡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볼펜은 이미 많이 사용해 잉크가 희미하게 나오고 끝부분이 닳아 있었지요.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당에서 고무줄놀이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는 누군가 철제 세숫대야에 물을 받는 소리가 들렸고 고아원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를 위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강혜진입니다.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만난 거죠? 저는 정말 의사가 될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 원장님도 다리가 불편하신데 언젠가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얼굴을 뵙고 싶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서툰 글씨로 정성껏 썼습니다. 한글 맞춤법이 틀린 곳은 원장님이 살짝 고쳐주셨지요. 답장을 다 쓴 후 원장님이 저를 고아원 입구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우체통이 서 있었지요. 비에 녹슨 철판은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상처 같았습니다. 빨간색이었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회색 금속이 드러나 있었고 우체함이라는 글씨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간혹 비가 새어 편지가 적기도 한다며 원장님은 두 겹으로 봉투를 싸라고 조언해 주셨지요. 여기에 넣으면 아저씨에게 갈 거란다. 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함께 들어간 것 같았지요. 그 순간만큼은 이 녹슨 우체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원장님, 키다리 아저씨는 어떤 분이에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단다, 혜진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돌아가셨고 저는 우체통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체통 표면이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그날 밤 고아원 이불에 누워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KJH라는 이니셜. 어머니가 준 것이라 생각했던 이 목걸이의 의미가 문득 궁금해졌지요.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들어와 희미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멀리서는 밤기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항상 따뜻했고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선물도 함께 왔지요. 새 연필, 작은 책, 때로는 맛있는 과자도. 과자 봉지를 뜯을 때마다 다른 아이들과 나눠 먹었고 그럴 때면 저도 잠시나마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은 고아원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편지를 읽으며 방에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키다리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 같다고 상상했지요. 하지만 가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따뜻함. 그건 마치 아주 어릴 적 누군가 저를 안아주었던 기억 같았지만 그런 기억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어느 편지에서 키다리 아저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혜진아, 세상이 널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 속 문장은 마치 주문처럼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고아원의 차가운 겨울밤, 연탄난로 불빛 아래서 저는 그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했지요. 낡은 양철 상자에 모든 편지를 차곡차곡 모았고 잠들기 전엔 꼭 한 번씩 읽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눈을 가져라. 내 목에 걸린 그 목걸이처럼 너의 과거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단다. 목걸이와 과거.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목걸이의 KJH 이니셜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니셜은 분명 다른데 왜 KJH일까?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생일날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책이 들어 있었지요. 의학의 기초라는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필기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직접 공부하며 메모한 흔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젊었을 때 사용하던 것이란다. 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리고 혜진아, 혹시 이번 주말에 고아원 정원에 새 벤치가 생기면 놀라지 마렴. 주말이 되자 원장님이 예고도 없이 모든 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새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지요. 벤치 한쪽에는 작게 KJ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순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이니셜. 우연일까요?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원의 후원자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란다. 앞으로 이 벤치에 앉아 많은 꿈을 꾸기 바란다. 그날 저녁 벤치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고아원 담장 너머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인 남자의 실루엣. 그는 잠시 고아원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사라졌지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분이 키다리 아저씨였을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쓰레기 취급받던 소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목걸이와 편지, 그리고 벤치의 이니셜. 모든 것이 어떤 비밀로 연결된 듯 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어 키다리 아저씨를 꼭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목걸이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꿈을 꿨습니다. 그날의 기억이었지요. 혜진아, 엄마가 잠시만 이모한테 널 맡길게. 큰 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1985년 겨울,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어딘지 기억도 안 나는 시골 버스 정류장. 어머니는 머리에 흰 머플러를 두르고 계셨지요. 버스 앞 유리창에 서울 대구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고 버스 옆구리에서는 짐칸이 열리는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얼었던 그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목에 은목걸이를 걸어주셨습니다.
이거 엄마랑 너를 이어주는 끈이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거짓말이라는 것을. 버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장 아저씨는 빨리 타세요 하며 서둘렀습니다. 정류장 근처 선술집에서는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의 집은 작았습니다. 시멘트 벽에서는 항상 축축한 물기가 흘렀고 다락방 같은 제 방은 천장이 낮아 완전히 일어설 수도 없었지요. 바닥에는 비닐장판이 깔려 있었는데 구석구석 찢어진 곳마다 신문지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버스 정류장에 나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얀 머플러를 한 어머니가 웃으며 저를 부를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오는 건 빈 버스뿐이었습니다. 정류장 근처 구멍가게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아직도 기다리니? 하며 가끔 사탕을 하나씩 주셨지요. 또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어? 안 올 거야, 그 여자는. 이모는 늘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물을 때마다 이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모의 손에서 소주병이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처럼 이모의 인내심도 산산조각 난 듯했지요. 큰돈? 웃기지 마. 내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나서 미국 갔다더라. 외제차 타고 다닌대. 이모는 술을 마실 때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들이 퍼즐처럼 제 머릿속에 맞춰졌지요. 어느 날은 이모가 소주병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 양반이 남겨준 재산도 다 가져가고 애만 버리고 뭐가 좋다고 따라갔대. 그 뒤로는 말을 삼켰지요. 그렇게 조각난 이야기들만 주워 들으며 1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눈이 녹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제 너도 갈 때가 됐다. 이모는 조간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문 한켠에는 아시안게임 준비 소식이 실려 있었고 봄을 알리는 벚꽃 축제 광고가 화려하게 실려 있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는 우리 모두한테 죽었어. 이제 너도 가야 해. 그날 오후 이모는 저를 낡은 봉고 트럭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렸지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모는 담배를 피우며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습니다.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지요. 건물 주변으로는 낮은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입구에는 녹슨 철제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붉은색 우체통이 서 있었는데 그때는 그 우체통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서류 좀 쓰고 올게.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트럭 뒷좌석에 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기다렸지요. 10분, 20분, 1시간. 이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흔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요. 야, 거기에 내려. 이 차 가져가야 해. 저기요, 제 이모가. 이모고 나발이고 박 씨가 이 차 팔았어. 내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모가 저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허겁지겁 트럭에서 내렸고 남자는 곧바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흙먼지만 남기고 떠나는 트럭을 바라보며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철문 앞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와 목에 걸린
제 전부인 그 목걸이만 쥐고 있었지요. 철문 앞 우체통에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누가 있네. 들어오렴, 다 적겠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나오신 원장님은 저를 비로부터 보호하는 우산을 펼치셨습니다.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원장님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지요. 그날부터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도 이모도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지요. 처음 며칠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웃어도 저는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지요. 원장님은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외에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목걸이를 꼭 쥐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들과 함께 쓰는 공동 침실에 삐걱거리는 철제 침대, 살짝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담요, 한밤중에 들리는 아이들의 코 고는 소리와 훌쩍임.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미국에 갔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미국 풍경을 볼 때면 어머니가 저기 어딘가 있을까 상상하곤 했지요. 한 달 후 고아원 청소를 돕다 원장님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입소 서류였지요. 보호자 없음 이모 김영희 가명, 연락 두절 특이사항 모친 행방불명, 부친 불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당일 고급 승용차 목격됨. 관찰 필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까만 차에서 내리는 모자 쓴 남자가 저를 바라보는 꿈이었지요. 깨고 나서도 그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눈빛 같았지요. 다음 날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원장님, 제 엄마 정말 돌아오지 않을까요? 원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혜진아, 세상에는 말하기 어려운 진실들이 있단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덜 아플 때도 있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에 걸린 은목걸이만 꼭 쥐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게 되리라 다짐했지요. 원장님의 배려로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조금씩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희미해져 갔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차가운 버스 정류장, 흰 머플러, 그리고 마지막 약속. 큰 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그 누구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버린 세상에서 유일한 빛은 완석이의 괴롭힘을 막아주셨던 원장님과 그 후 나타난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뿐이었지요. 어느 날 키다리 아저씨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저씨, 제 부모님에 대해 아시나요? 돌아온 답장은 짧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밝혀진단다. 지금은 내 꿈을 위해 달려가렴. 그 답장을 읽고 나서 목걸이의 KJH 이니셜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원장님 서랍에서 봤던 메모. 고급 승용차 목격됨.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고아원 창가에 앉아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지요. 고등학교 3학년 드디어 저는 처음으로 의대 입시에 도전했습니다. 혜진아, 합격할 거야. 원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전교 1등이라도 고아원에서 독학한 실력으로는 당시 서울의 의대 문턱을 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학력고사 성적표를 받아들던 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지요. 고아원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는 키다리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혜진아.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재수해볼까 하는데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지요. 혜진아, 내가 학원비를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졸업 이후 붉은 도장이 찍힌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고아원으로 배달되었지요. 당신은 재수생이라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들고 원장님 방에 들어섰을 때 원장님의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입대해서 제대하고 더 열심히 당당하게 도전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은 짧았지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그 문장에서 왠지 모를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생명을 걱정하는 듯한. 당시에는 그저 격려의 말로만 생각했지요. 그렇게 1996년 저는 강원도 최전방 22사단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불던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저녁 6시 소대장은 야간 산악행군 훈련을 지시했지요. 오늘은 백두봉까지 왕복 20km 행군이다. 완전군장 메고 3시간 안에 돌아와야 한다. 완전군장은 25kg이 넘었습니다. M16 소총, 철모, 수통, 비상식량, 탄띠까지 모두 챙겨야 했지요. 당시 신병들에게는 악몽 같은 훈련이었습니다. PX에서 사온 상철 2형의 별사탕 하나를 혀에 굴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행군은 오후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소대원 23명이 줄지어 산길을 올랐지요. 희미한 별빛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손전등은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며 사용이 금지되었지요. 군화가 눈을 밟는 뿌드득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처음 1시간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선임병들의 고함도 이제 익숙했지요. 하지만 산 중턱을 지나자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지요. 짙은 안개와 함께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사람의 등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사람 놓치지 마. 열애 없다. 선임병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앞사람의 배낭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걸었지요. 그러나 가파른 오르막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등에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의 중심을 잃고 말았지요. 으악! 눈 덮인 비탈을 따라 몇 미터를 굴러 내려갔습니다. 일어나서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지요. 소대원들은 이미 앞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산속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기다려요. 여기 있어요. 소리치며 그들이 간 방향으로 뛰어갔지만 발자국은 이미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이었지요. 허리춤에 찬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군번줄만이 지금 제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 같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군복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얼굴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요. 저체온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양볼을 문질러 봤지만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났지요. 훈련소에서 배운 생존법. 바람을 피할 곳을 찾고 보온을 유지하라. 눈을 뚫어보듯 주변을 살폈고 운 좋게도 작은 바위 아래
움푹 들어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지요. 군화 속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얼굴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바람이 바위 틈으로 휘몰아칠 때마다 휘익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등에 진 배낭에서 비상식량과 방수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방수포를 몸에 둘렀고 비상식량을 입에 넣었지요. 뺨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고 발은 감각이 없었지요.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저체온증 환자가 잠들면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안 돼. 일어나. 살아야 해.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갑자기 제 가슴팍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군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것이 생각났지요. 추위에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품고 있던 두 가지 물건. 하나는 키다리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 다른 하나는 목에서 잠시 내려둔 은목걸이였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혜진아.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 직전의 환상이었을까요?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일어나, 혜진아. 넌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어야 해.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을 뒤흔들었지요. 몸을 문지르고 배낭 속 플라스틱 수통에 물로 입을 축였지요. 수통은 몸 가까이 두어 물이 얼지 않게 했습니다. 버텨.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편지에 자주 쓰셨던 그 말이 제 생존 의지를 북돋웠습니다. 눈을 감지 않기 위해 뺨을 꼬집고 발가락을 계속 움직였지요. 눈이 그치길 기다리며 새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안주머니에서 꺼낸 은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KJH 이니셜에 손가락을 문질렀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영하 30도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군화 안의 발은 이미 얼어붙은 것 같았고 손가락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8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버티기 위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국민학교 운동회, 완석이의 괴롭힘, 원장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들. 그 기억이 제 정신을 붙잡아 두었지요. 동이 트자 눈보라가 잦아들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산을 비추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강해진 이등병.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대였지요. 밤새 저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요. 겨우 소리를 냈지만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통으로 바위를 두드렸지요. 탕탕탕. 저기다. 저 바위 아래. 수색대원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지요. 눈 속에서 절반이 파묻힌 저를 발견한 수색대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선임병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들은 긴급 들것을 펼쳐 저를 눕히고 방한 담요로 몸을 감쌌습니다. 누군가 초콜릿을 입에 넣어 주었고 뜨거운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는 길에 군의관이 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지요. 그의 목에는 청진기가 걸려 있었고 주머니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중증 저체온증이네. 평균 생존율이 30%도 안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군. 그 군의관의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했지요. 하지만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닷새 후 군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였습니다. 간호장교가 낡은 철제 트레이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지요. 강해진 일병, 당신에게 온 편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였지요. 어떻게 제가 병원에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혜진아, 내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견뎌주어 고맙구나. 세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고리가 있단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편지를 읽는 동안 병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은발의 남자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잠시 병실 창을 향해 고개를 들었고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 차에 오르고 사라졌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은 그는 누구였을까요? 제 상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쥔 목걸이에 KJH 이니셜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의무실에서 빌린 펜과 종이에 키다리 아저씨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적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들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인생의 목표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제대 후 반드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이 제 소명입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간결했지만 운명을 바꾸는 내용이었지요. 혜진아, 의사가 된다면 약속하마. 그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 편지에는 처음으로 첨부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의대 입시학원 1년 등록증이었지요. 지금까지 받은 편지 중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했을 때 군의관이었던 박대위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발의 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제 차트를 보며 말했지요. 자네 같은 정신력이면 의대가 딱이야. 군 생활 열심히 하고 전역하면 도전해봐. 그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남은 군 생활 동안 틈틈이 의대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참고서로 밤마다 공부했지요. 당직 없는 밤이면 내무반 구석에 앉아 촛불 아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대 후 바로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와의 약속,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눈보라 치던 산에서 제게 힘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키다리 아저씨의 말, 아니면 제 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2005년 2월 저는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의대 6년 내내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제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시험 전날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격려의 편지, 힘든 실습 기간에는 작은 선물과 함께 오는 위로의 글귀들. 그 덕분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지요. 졸업식 날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야윈 얼굴에 검은 눈 밑 다크서클이 선명했지요. 수없이 밤을 새웠던 흔적이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날 밤 저는 아저씨에게 졸업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저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자랑스럽구나, 혜진아.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인턴 생활은 고될 테지만 너라면 해낼 수 있어. 인턴 시절은 정말 고됐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는 기본이었고 선배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병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지요. 하지만 환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어떤 피로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 3개월 차, 응급실 당직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생님, 알코올 중독 환자 들어왔습니다. 토열 심하고 의식 불안정해요. 간호사의 말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구토물에 뒤덮인 환자의 얼굴을 닦아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완석이? 국민학교 시절 제 도시락을 발로 차던 그 완석이가 지금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절어 부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매만은 분명했지요. 제 기억 속 반짝이던 명찰을 단 부잣집 도련님은 이제 낡은 작업복에 시멘트 묻은 손을 가진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세척 준비하세요. 혈액 검사, 간 수치 확인해 주세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환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알코올성 간경화와 위궤양이 심각했습니다. 그의 차트를 들여다보니 김한석, 28세, 일용직, 보호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병실에 입원시키고 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완석이 가족은 IMF 때 몰락했고 아버지는 자살, 어머니는 가출. 완석이는 대학도 중퇴한 채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한석 씨 기억나세요? 저희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강혜진?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체념이 비쳤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야. 간 상태가 심각하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살아. 치료를 도와주고 싶어. 완서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돌렸지만 제 손은 완석이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내 도시락을 발로 찼던 것처럼 난 내 인생을 한번 차주고 싶었지. 하지만 이번엔 위로야. 완석아, 우리 살자. 그날 저는 완석이를 알코올 중독 재활센터에 연결해 주었고 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문득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사람이란다. 그날 밤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저도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인턴을 마치고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전문 분야를 찾았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저체온증 경험을 바탕으로 심장 저온 보존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레지던트 4년차 기적처럼 노력했던 결과로 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버드 대학병원 심장외과 펠로우십에 합격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고아원 원장님과 함께 소주 한 잔을 했지요. 혜진아, 내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니? 원장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때가 되면 만나자고 하셨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원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2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심장 수술법 개발에 참여했고 수많은 세계적 의학자들과 교류했지요. 그곳에서도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이제는 이메일로 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실제 주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임상조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귀국 후 첫 번째 프로젝트로 불우환경 어린이 무료 심장 수술 봉사를 시작했지요.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매달 5명의 어린이에게 무료로 심장 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점차 국제적인 관심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100명 넘는 어린이의 심장을 고쳐주었고 그 중에는 북한 어린이도 있었지요. 그리고 세계의학협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의사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턱시도를 입고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의사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강혜진 박사입니다. 박수 소리에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학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문득 국민학교 운동장이 떠올랐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진 달걀 프라이,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소년이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 어머니가 아닌 누군가가 제게 준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분은 제 키다리 아저씨이자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상은 그분께 바칩니다. 다음 날 주요 의학 저널 표지에 실린 제 사진과 함께 고아에서 세계적 의사로 한국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기자들은 제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저 역시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와 고아 출신 의사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목걸이 이야기를 하자 방송국에 수백 통의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고아 출신들도 있었고 자신도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수상 후 귀국한 날 서울대학교병원 로비에는 강혜진 교수, 세계 최고의 의사로 인정받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수진과 간호사들의 박수 속에 병원으로 들어서는데 문득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완석이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정장 차림이었고 맑은 눈빛을 되찾은 모습이었지요.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혜진아, 아니 강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재활치료 후 새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지요. 덕분에 다시 태어났지. 고마워. 우리는 로비 한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저를 괴롭혔던 일을 여전히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말해주었지요. 세계의사상 수상 후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병원 사무실에서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손에 닿았고 KJH 이니셜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간 풀지 못한 수수께끼였지요.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표정의 수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 교수님,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삼청동 내과의 김준혁 원장님이 위독하시답니다. 병원 측에서는 원장님께서 오래전부터 교수님을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의식이 있을 때 꼭 만나야 한다고. 김준혁? 그 이름이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KJH. 목걸이의 이니셜과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생각했던 이니셜과 일치했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이였을 때부터 군대에서 의대 시절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키다리 아저씨. 그분이 설마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서둘러 가운을 벗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퇴근길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택시 안에서 가슴은 계속 쿵쾅거렸지요.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번졌습니다. 김준혁? 그 이름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러나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 이름. 목걸이에 KJH 이니셜과 맞아떨어지는 그 이름에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택시가 서울대학교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급히 현관으로 들어섰고 안내 데스크에서 김준혁 환자의 위치를 물었지요. 김준혁 환자분은 중환자실 504호에 계십니다. 하지만 면회는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족입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연 저는 그분의 가족일까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심장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간호사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고 모니터 소리와 산소 공급 장치의 일정한 리듬만이 들렸지요. 504호실 앞 간호사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하세요. 췌장암 말기시고 어제 갑자기 악화되셨어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오래 대화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심장이 영혼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앙상한 몸이 보였지요. 수많은 의료 장비와 링거줄에 둘러싸인 70대 후반의 백발 노인. 피부는 황달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이 저를 향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눈빛. 군 생활 당시 구급차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그 눈매가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저씨,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미소 지었지요. 주름진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뭔가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누군가가 저를 쓰다듬어 주던 그 느낌. 드디어 만나는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으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키다리 아저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조심스레 서랍을 열자 낡은 앨범과 함께 누런 서류 뭉치가 나왔지요. 가장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준혁 선생님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 그 여성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지요. 그 아이는 저였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을 뒤집자 뒷면에
1978년 혜진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준혁 선생님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나는 내 아버지였단다. 법적인 아버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모든 것이 천천히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핏줄이 아니었어. 선생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간호사가 2번이나 들어왔지만 그는 끝까지 이야기를 마치셨지요. 1976년 선생님은 제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젊은 의사였던 그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 후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그 사이에서 저를 임신했지요. 내 어머니는 내게 너를 내 아이라고 속였어. 아이를 키우던 중 친자 검사 결과를 우연히 알게 된 아버지. 김준혁 선생님은 배신감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어머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어머니는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지요. 내 어머니는 그 돈으로 미국에 갔다. 그리고 너를 여동생에게 맡겼지. 그 후 어머니는 미국에서 재혼했고 여동생은 저를 키우다 결국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김준혁 선생님은 제가 버려진 후 비밀리에 고아원과 연락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저를 아들로 생각했다고요. 내가 의사가 되길 바랐다. 내 재능을 나는 알았어. 원장님의 고아원 아이들 중 5명을 후원했고 그중 저는 특별했답니다. 처음 본 순간 알았다고. 제 눈빛에서 의사의 소질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간호사가 들어와 선생님의 상태를 체크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세요. 제 손에는 여전히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넘겨보니 거기엔 놀라운 것들이 있었지요. 제 어린 시절 사진들, 고아원 행사 때 멀리서 찍은 모습들, 국민학교 운동회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림자처럼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의대 합격 통지서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의 메모. 내 아들이 해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앨범 아래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이었지요. 그건 내게 주려고 모아둔 거야. 20년 동안 조금씩 통장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저를 위해 재산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모든 후원금의 출처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침대 레일을 꽉 잡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버렸지만 진짜 핏줄이 아니어도 이분은 제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남몰래 저를 지켜봐 주신 제 인생의 은인이자 구원자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잠시 침대 옆 서랍을 향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고 거기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지요. 혜진에게 내가 더 이상 없을 때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다. 사실은 내 생모가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심한 병에 걸려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 편지 뒤에 주소가 있다. 만날지 말지는 내 선택이지만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한 방식이라는 걸 알아주렴. 편지를 읽는 동안 아버지의 손길이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삐소리가 병실에 울렸지요. 아버지, 의사로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간호사들이 저를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의료 지시서에 심폐소생술 하지 마시오라고 서명해 두셨어요. 임종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신 겁니다. 무력감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요. 너는 내 핏줄이 아니었어도 내 심장이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엉엉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니 거기에는 아버지가 20년 동안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성장 과정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1986년 10월 15일 오늘 혜진이를 운동회에서 보았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내 아들이다. 1996년 2월 20일 혜진이가 군대에서 실종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부디 살아있기를. 2005년 2월 25일 혜진이가 의대를 졸업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일기장을 붙잡고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림자처럼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나타나셨고, 제가 성공할 때 항상 축하해 주셨지요. 편지를 통해 그리고 은밀한 도움을 통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날, 저는 다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저를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고맙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아니,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의 병실에서 나와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품에 안고 목에는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된 KJH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식은 소박했고 화장을 한 후 바다에 뿌리기로 했지요.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선착장. 그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한 후 한 번도 재혼하지 않으셨고 가족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 열지 않았다고 간호사가 말해주었지요. 평생을 외로이 살면서도 저만을 위해 살아오신 겁니다. 낡은 택시를 타고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사 아저씨는 80년대식 포마드 머리를 하고 계셨고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지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그 노래. 저기가 선착장입니다. 운전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졌지요. 녹슨 철제 구조물과 낡은 목선들. 한쪽에는 오래된 포장마차가 있었고 그 옆에는 구멍난 어망을 기우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멀리 서해의 섬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갈매기 몇 마리가 빙빙 돌고 있었고 바닷바람은 소금 냄새를 가득 품고 있었지요. 나무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은
끝없이 이어졌지요. 마치 아버지의 사랑처럼요. 아버지 왔습니다. 조용히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하얀 재가 바람에 섞여 바다로 흩어졌지요. 순간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다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잔한 파도 소리만 들렸지요. 유골을 모두 뿌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꺼냈습니다. 20년간의 편지들, 은목걸이, 그리고 생모의 주소가 적힌 메모. 은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뒷면에 새겨진 KJH는 김정환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지요. 처음부터 이 목걸이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제 탄생을 기뻐하며 미리 준비했던 선물. 바람이 불자 옷깃이 흩날렸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고아원 앞 우체통이 생각났지요. 그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우체통을 통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선착장을 떠나기 전 근처 오래된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80년대 스타일 그대로인 이곳은 변한 게 없어 보였지요. 낡은 간판, 비닐 천막, 나무 의자. 뭐 드릴까요? 주인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소주 한 병이요. 소주를 따르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잔을 하나 따랐지요. 누구 잃었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제 빨갛게 된 눈을 보셨는지요? 아버지를요. 참 안 됐네. 효도 많이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도 효도하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저를 키다리 아저씨로만 만나고 진짜 아버지로서는 단 하루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전 아무것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의 위로에 묵묵히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마차를 나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해안 풍경이 마치 제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굴곡진 해안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한 바다, 그리고 언제나 그 위에 떠 있는 태양. 주머니 속 생모의 주소가 든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지요. 만나야 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문도 열어볼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저녁,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곳, 건물은 새로 단장되어 있었지만 마당의 나무와 담장은 그대로였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낡은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 어서 오세요. 원장님은 은퇴하셨고 이제는 다른 분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후 우체통 앞에 서서 오래전 처음으로 편지를 붙이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편지가 이토록 먼 여정의 시작이 될 줄 말이죠. 주머니에서 새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 쓴 편지였지요. 고아원 원장님께 저는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으로 불가능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중 의사를 꿈꾸는 아이가 있다면 제가 그 아이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첫 후원금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강해진 드림.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 했지요. 그리고 고아원을 나오기 전 새로 부임한 원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아이들에게 의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키다리 아저씨의 의학교실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 청진기를 만들어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고 때로는 병원 견학을 가기도 했지요. 그 중에는 분명 미래의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놓여 있었지요.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편지가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모든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었지요.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시다면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생모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남이든 용서든 그것은 내일의 이야기. 오늘은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피보다 진한 당신의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밤하늘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 눈물을 말려주었지요. 지금 저는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한 빛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았지만 다시 사랑받은 아이, 핏줄은 아니지만 심장으로 연결된 부자의 이야기.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요? 핏줄보다 진한 것은 마음으로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